자, 여러분들 또 들어오셨네요. 자, 오늘은 전번 시간에 이어서 소득 분배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특히 국제 비교에 초점을 맞춰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소득 분배 기초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국제 비교를 위한 그 지표로서 진위 기술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비교를 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죠. 자, 소득 분배 매우 중요한 그 과제가 되는데 국민 경제의 그 3대 기본 문제 중에 하나죠. 3대 기본 문제는 무엇을 얼마만큼 생산할 것인가, how,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for whom, 누구를 위해서 생산할 것인가. 바로 이제 분배 문제가 되겠는데, 바로 이 세 가지 경제 문제 중에 하나의 커다란 과제가 되죠. 국민 경제 기본 문제를 두 개로 보면은 생산과 분배가 되죠. 그래서 이 분배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이 분배 문제, 생산할 때는 뭐 이때도 물론 갈등이 있지만 이 분배할 때 그 싸움이 더 많이 나죠. 이 중요한 경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특히 효율성보다는 이제 형평성의 문제를 보여주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의 기반이 될 수 있죠. 너무 소득 분배가 안 돼 있으면 그 불균등하면은 중산층이 없어지면서 내수 기반이 흔들릴 수 있죠. 소득 분배는 사회적 안정과 안보 문제와도 직결되는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더 심각하죠. 자, 소득 분배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주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인적 또는 계층별 소득 분배가 되겠습니다. 가진 자, 못 가진 자, 잘 사는 계층, 못 사는 계층, 뭐 중산층, 그러니까 이러한 그 개념은 계층별 소득 분배가 되는데, 이것은 이제 기능별 소득 분배 측면이 또 있어요. 여기 그 경제 순환 모형에서 보면 어떤 것이 이제 생산됐을 때 이 생산된 것이 가계로 이제 흘러 들어가죠. 흘러 들어갈 때 임금이나 이자, 지대, 이윤의 형태로 이제 흘러 들어가게 되죠. 예를 들어서 뭐 임금의 그 비중이 낮으면은 좀 형평에 어긋난다. 이런 이제 판단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비교 기준은 진위 기수인데 이것은 이제 기능별 분배가 아니라 계층별 인적 분배 개념이 되겠습니다. 진위 기수. 자, 진위 기수는 이 로렌츠 곡선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추상적으로 소득 분배를 판정하기보다는 이 진위 계수가 뭔지 분명히 알고 분배 상태를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죠. 자, 간단히 설명하자면, 자, 로렌츠 곡선은 자, 횡축은 가계수의 누적 비율이 되고 종축은 소득의 누적 비율이에요. 자, 특히 여기서 이제 누적이라는 말이 중요한데 누적이 아니면 그냥 구간별로 뭐 이렇게 20%씩 나눠져 있지만 누적이라는 의미는 만약 40%다 그러면 20에서 40% 구간이 아니라 0서부터 40까지의 그런 누적된 수치가 되죠. 60%면 요 구간이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누적시켜서 계산한 값이 되겠죠. 소득의 누적 비율도 마찬가지예요. 이 40%는 누적 비율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대각선이 되겠죠. 100%인데 이제 정사각형의 대각선이 있는데
이 대각선은 완전 균등선이죠. 완전 균등선. 자, 예를 들어서 이 점을 보게 되면 이 점은 가계의 그 누적 40%가 정확하게 소득의 누적 40%를 점유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고, 이 점은 완전 균등 상태가 되고, 마찬가지로 다른 그 점들도, 즉 완전 균등선, 이 대각선 위에 있는 점들도 다 완전 균등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실제 로렌츠 곡선이 있죠. 이렇게 완전 균등하지는 않은데 실제 로렌츠 곡선은 이렇게 측정이 되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렇게 측정이 됐다, 그러면 이제 더 불균등하게 되는 거죠. 극단적으로 로렌츠 곡선이 이렇게 삼각형의 이 직각으로 꺾여서 가게 되면 이것은 뭐 완전 불균등이죠. 자, 이때까지 어떤 사람도 지금 가게도 갖고 있지 않아요. 소득이 없어요. 한 사람만 갖고 있다는 얘기죠. 100%. 완전 불균등선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로렌츠 곡선인데, 자, 이것은 뭐 그림으로 스케치 하듯이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우리는 이제 정확한 수치로 알고 싶은 거죠. 그게 이제 지니 기수가 되는데, 마침 여기 이제 우리 한국의 로렌츠 곡선을 측정한 게 있네. 잠깐 보고 지나갈까요? 자, 우리 여기 보면은, 자, 여기 대각선이 있을 수 있죠. 대각선. 이거 완전 균등선인데, 자, 우리나라의 2011년의 경우는 이제 이 파란색, 요 있죠. 점선.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로렌츠 곡선이네요. 2020년을 보니까 빨간 건데 이렇게 개선이 됐네요. 10년간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이렇게 개선이 됐습니다. 2024년은 이제 이렇게 까만색인데 뭐 비슷합니다. 단기간이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로렌츠 곡선. 자, 그렇지만 이제 스케치를 한 거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의 수치로 표현한 것이 지니 계수가 되겠습니다. 지니 계수는 이 로렌츠 곡선을 토대로 하고 있어요. 지니 계수란 로렌츠 곡선의 상황을 하나의 값으로 나타낸 것이에요. 이제 지니 계수죠. 지니 계수. 자, 지니 계수는 여기서 우리가 G라고 하면 지니 계수는 자, 로렌츠 곡선에서 이 삼각형 있죠? 이 삼각형 분의 여기 보면 실제 로렌츠 곡선이 있는데 실제 로렌츠 곡선을 이렇게 그리게 되면 여기 완전 균등선과의 그 면적이 생기죠. 갭이 생기는데 이 면적이 바로 이제 G라고 표현했는데 바로 이 면적을 분모로 삼는 거예요. 면적을.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이 경우 이제 이 삼각형 분의 이 면적, 이것이 지니 계수가 되겠습니다. 자, 지니 계수가 만약에 이제 높아진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로렌츠 곡선이 이렇게 됐다는 뜻이죠. 이 면적이 커졌다는 얘기죠. 커지면은 완전 균등선에서 이제 벗어나면서 면적이 커지죠. 그러면 이 G값, 지니 계수가 이것이 커지죠. 물론 이제 반대면 이제 반대죠. 자, 이 지니 계수는 기본적으로 이제 0에서 1 사이에 있게 되는데, 자, 완전 균등선이 이렇게 있는데 만약 실제로 측정된 것이 완전 균등선과 일치되면은 이 면적이 안 나오죠. 그러면은 분모가 0이 되면서 값이 0이 되겠죠. 반면에 이 실제 그 로렌츠 곡선이 이런 식으로 이제 직각식으로 삼각형의 직각이죠. 이렇게 되면은 이 면적이 어떻게 돼요? 이것분의, 그렇죠, 이 삼각형 분의 이 전체가 되겠죠. 삼각형이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값이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0과 이제 1 사이에 있게 되는데 뭐 극단적인 값은 나오기가 힘들죠. 이 사이에 있게 되는데 자, 이 진위계수를 이제 볼 때 국제 관례상 진위계수의 그 값을 가지고 판정을 할 수 있는데 0.4보다 좀 작으면은 저불균등, 불균등한데 낮은 저불균등이다. 0.4와 0.5 사이면은 중불균등 상태다. 만약에 0.5보다 크면은 고불균등 상태다. 이렇게 판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진위계수를 가지고 이제 국제 비교를 해보면, 자, 우리나라는 이제 한국 이제 0.33이 나오고 있죠. 아까 기준으로 봤을 때 저불균등 상태가 되죠. 우리나라 여기 보면은 0.3이니까 33 저불균등 분배가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OECD에 속해 있는데 OECD 평균은 뭐 0.32, 그다음에 독일, 일본, 또 한국. 이제 여기 보면 미국이 좀 높은데, 자, 그랬죠, 높죠. 또 가장 높은 데가 이제 브라질은 상당히 저불균등, 그렇죠, 그러니까 저불균등이 아니라 그렇죠, 고불균등이네요. 자, 이게 고불균등 상태가 되겠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 이제 0.47인데 이것이 이제 정부 공식 통계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뭐 0.6까지도 간다. 이제 이러한 통계가 있습니다. 자, 특히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처분 가능 소득 기준이에요. 이제 이것은 뭐냐면 세금 같은 것은 이제 먼저 제하고 나서 보조금, 이전 소득 서로 이렇게 정부가 준 거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감안한 그러한 기준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시장 기준이 있고 뭐 자산 기준이 있는데 이것은 처분 가능 소득 기준이 있죠. 여기 보니까 이제 미국이 좀 높은 경우는 이건 뭐냐면은 미국은 이제 세금을 별로 이렇게 뭐 당에 따라 다르겠지만 공화당 같은 경우 세금을 이제 절세하는 경우, 또 민주당은 뭐 세금을 많이 걷고 그 다음에 이전 소득 보조금 그것을 이제 많이 하는데 서로 이렇게 엇갈리기 때문에 약간 좀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주로 뭐 보면은 우리 의료보험을 가지고 보더라도 미국은 의료보험이 좀 쉽지 않죠. 우리나라는 이제 상당히 쉬운데 이런 걸 보더라도 이런 지표를 통해서도 유추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OECD 국가들을 한번 볼까요? OECD 처분 가능 소득 기준인데 뭐 신문에서 잘 정리를 해놨어요. 자, 여기 보니까 우리나라는 0.33 나오네요. 13위가 되네요. 38개 회원국 중에서 이제 13위.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브라질이 아까 높았는데 이 멕시코, 콜롬비아, 칠레 이런 데가 좀 높네요. 이쪽이 고불균등 상태가 되고 미국도 이제 거기 뭐 상당히 높은 축이고 이제 여기 보니까 이제 낮아요. 낮은 국가들이 있는데 자, 뭐 낮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이런 나라들 보면 주로 뭐요? 옛날에 소련에서 이제 동구권 또는 이제 소련에서 이제 연방제였는데 거기에서 이제 나온 국가들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 공산주의 국가였던 나라죠. 헝가리 이런데 낮을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이제 소득 수준은 높지가 않죠. 이런 나라들을 보면은 이제 보면 스웨덴이나 덴마크 아까 보니까 이제 덴마크 같은 경우 상당히 낮았잖아요. 특별히 이제 낮은 국가였는데
이런 나라들은 이제 에, 복지국가라 그래서 상당히 그 진위계 수가 낮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전체적인 보니까 이 덴마크는 낮고 또 우리나라는 뭐 한 중간 정도 있고 중국이나 브라질은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이에요. 자, 이러한 것을 이제 비교를 해봤는데 요약하면은 기능별로 볼 수도 있고 계층별로 우리가 측정할 수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죠. 또 진위계수는 로렌츠 곡선을 토대로 계산된 수치다. 진위계수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분배면에서 비교적 공정한 국가로 분류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나라를 많은 경우 국내에서 보면은 자, 한국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아주 크게 대립되고 있다. 부각시키는 그런 정치인들도 있는데 국제적으로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청년과 재벌, 또 청년과 성인 부유층들 이렇게 대비를 시켜서 이쪽을 보고서 뭐 분노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교수도 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객관적인 상황이 아니고요. 이 청년 같은 경우는 라이프 사이클상 돈이 없는 그런 계층인데 그런 계층을 가지고 재벌을 보고 분노하라. 자, 이것은 객관적인 기준으로 본 게 아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자, 우리나라는 비교적 균등한 그런 국가예요. 그래서 뭐 헬조선이다. 젊은이요. 여기 헬조선이니까 뭐 탈출하라. 탈출을 할 데가 없습니다. 탈출해서 브라질 가잖아요. 더 불균등해요. 탈출해서 중국 가도 더 불균등해요. 불균등한 기준으로라도 미국을 가더라도 우리보다 더 불균등하고 그렇죠. 의료보험도 어렵죠. 만약에 이쪽으로 가고 싶으면 이쪽으로 가면 되겠죠. 덴마크 갈 수 있죠. 자, 그렇지만 또 이런 나라도 갈 수가 있죠. 체코나 뭐 이런 데는 더 균등하네요. 자, 그런데 이것은 뭐예요? 시장 경제가 잘 작동되지 않는 그러한 나라예요. 취업할 기회도 적고. 자, 폴란드 간다, 에스토니아.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몇 가지 계층별로 놓고서 청년들한테 재벌을 바라보고 분노하라. 자, 이것은 경제학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결론적으로 좀 보면은 중국 같은 경우를 이제 보면은 자, 이게 보면은 이 중위권 이하 한 뭐 14억이 된다 그러는데 한 7, 8억 거의 10억 가까이가 절대 빈곤층에 있다 그래요. 그것은 뭐 리커창이라는 그 수상이 총리죠. 총리 행정을 담당하는 그 사람이 한 몇 년 전에 얘기했는데 그게 이제 실제죠. 실제. 그러니까 상위권만 이제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최근에 이제 중산층들도 보면은 아파트 가격 폭락으로 소비가 이제 위축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수가 위축되는 거죠. 내수가 위축되면 어떻게 돼요? 지속적 경제 성장이 어렵다네. 수출은 좀 되는데 수출도 이제 견제를 받게 되면 내수와 수출이 위축되면서 경제 성장이 어렵다. 브라질을 보더라도 그렇게 추측할 수 있고 이것은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살펴봐야 돼요. 한국도 이제 인구가 5천만 명 좀 넘는데 이 중산층이 두툼하면서 소비를 꾸준히 해줘야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어요. 내수가 무너지면서 뭐 반도체 수출 의존하다가
이것이 안 되면 지속적인 성장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분배를 잘 살펴야지만 경제 성장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또 경제 성장이 되면서 또 분배가 잘 돼야 되겠죠. 이것은 한국이나 중국 이런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인데 이제 한 가지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항상 한쪽 면에는 다른 쪽 면이 있다는 거예요. 자, 완전 균등선이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시장 경제가 아니라는 뜻도 되는 거죠. 그렇죠. 완전 균등하게 되면 누가 이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추구하는 거죠. 그렇죠. 이것도 공산주의가 성공했을 때 완전 균등이 되는 거죠. 실제는 안 그렇다는 거죠. 아까 보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아직도 그 국유화돼 있고 그렇죠.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완전 균등성을 추구하게 되면 시장 경제가 포기되는 거예요. 가격 신호등이 시장이 포기되는 거고. 자, 마찬가지로 너무 불균등해도 안 되죠. 이 정부가 관여를 해서 그러한 그 가격 기능에 좀 개입하는데 어떻게 보면 적정한 옵티멀한 그런 옵티멀하다는 거 없지만 적정한 정도의 불균등은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불균등한 사회는 그렇죠. 어느 정도 불균등한 사회는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걸 제로로 만드는 그게 있다면은 인간 사회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나. 너무 이상향만 우리가 추구할 수가 없다. 그런 것을 여기서 배울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국제 비교를 해봤죠. 분배에 대한 국제 비교를 해봤는데, 자, 이러한 그 수치를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우리의 공부가 있어야 된다. 진위계수가 뭔지도 그냥 모르고 높은 것이 나쁘고 낮은 것이 좋다. 이 정도만 가지고는 일반 시민으로서도 안 되겠다. 그러한 취지에서 객관적으로 한번 소득 분배 문제를 살펴보자는 취지로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자,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고 다음에 또 한국 경제에 대해서 새로운 문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